뭐 행사가 있으신 줄 알았어요. 그 생카드 인터넷에서 사진을 찍으셔야 되나요? 네, 찍었어요. 아, 찍으셨어요? 네. 그럼 안 보이시죠? 아, 여기 아니에요. 됐네. 그것도 글씨가 안 보이셔서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잘 보여요. 이게 잘 보여요. 이 앞에 모니터는 잘 보이는데 또 제 얼굴이 잘 안 보이시나요? 아, 안 봐도 뭐 잘생기셔가지고. 예, 방금 소개받은 엄찬호라고 합니다. 제가 영어로 옮십니다. 고향이 영어는 아니고요. 고향은 영어 옆에 정선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정선 출신이고 학교는 춘천 가서 강원대학교를 다녀서 강원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제 원래 전공은 한말 고종황제가 제 전공입니다. 고종황제는 왜 나라를 뺏겼을까? 참 궁금해서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고요. 이제 강원대학교에서 또 춘천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 이제 지역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기 전공은 좀 뭐랄까 깊이 이렇게 계속 뭐 이렇게 하긴 하지만은 자주 못하게 되고 오히려 지역사회에 관한 그런 연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춘천에 지금 춘천 출신인 이한원 선생님에 대해서 계속 뭐 논문을 쓸 수밖에 없고 또 연구도 하고 조사도 하고 또 여러분처럼 이제 여러분 서울에서 오셨지만은 춘천에 계신 분들 또 강원도에 계신 분들 모시고 춘천 지역, 강원도 지역이라든가 또 강원도 제천 지역, 뭐 저기 음성, 단양, 서울 이쪽 지역으로 의병 사적지 따라서 또 독립운동 사적지 따라서 이렇게 이제 조사도 다니고요. 또 답사도 같이 다니고 또 한때는 요즘도 뭐 가끔가다 가기는 합니다만은 요즘도 제가 학생들 데리고는 뭐 1년에 한 서너 번씩 중국기라든가 연해주 쪽도 제가 답사를 나갑니다. 학생들 안내해서 그래서 이제 답사도 다니고 그러면서 윤희석 선생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제가 이렇게 그 공부를 하면서 의한 선생님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되고 제 자신도 스스로 반성하게 되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좀 훌륭하고 대단하신 그런 분이고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될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역에 따라 뭐랄까 그분들의 행적에 대해서 선양 사업도 잘 안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그런 부분입니다.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어느 지역이나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지만은 특정 인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교육이 진행되다 보니까 독립운동 하면은 늘 뭐 안중근 의사라든가 홍범도 장군 또 누가 있습니까? 김좌진 장군 뭐 이런 그 몇몇 분들을 중심으로만 이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분들 말고도가 아니라 뭐 1895년 일찍이는 1894년부터 의병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그 94년서부터 95년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져서 1945년 해방될 때까지
독립운동에 항일투쟁에 참여했던 분들이 좀 수십만 명이 참여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하고 선양하고 그런 작업들이 잘 되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3.1운동 100주년이고 또 임시정부 100주년에서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은 조금 이제 안타까운 것들이 이런 사업들이 좀 1년 내내 계속 해마다 좀 많이 지원돼서 특히 여러분처럼 이렇게 답사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좀 정부에서도 많이 지원도 좀 해주고 끊임없이 이렇게 대우면 좋은 텐데 이게 올해가 지나고 나면은 또 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잊혀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렇더라도 내가 이런 뭐 일회성 행사라도 기회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분들 또 의암 선생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알아가고 그런 시간들이 마련된다는 것이 참 의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오늘 원래 시간은 2시간이 1시간 반 정도가 주어졌었는데 회장님께서 회의를 하셔야 된다고 한 반 잘라내라고 해서 제가 한 반 잘라서 한 50분 정도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기가 시계가 없어서 지금 10시 50분인데 한 11시 50분 정도까지 할까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혹시 시간이 지나면은 땡땡 이렇게 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을 몰라서 대충 맞추려고 노력은 하겠지만은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인석 선생님의 일생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유령 환경부터 시작해서 돌아가실 길까지 주로 이제 다니셨던 행적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안내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위원 선생님은 1842년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으로 따지면은 철종 때시죠. 철종 그러니까 정조, 순조, 철종 이렇게 이제 왕들이 하는데 그 철종 그때 이제 태어나셔서 이게 이제 춘천에 여기 남이섬 아시죠? 네. 남이섬 있는 그 동네인데 여기가 가평이라고 하는 동네고요. 쭉 가면 이쯤 가면 춘천이 있습니다. 춘천 있고 춘천에서 여기가 가정리라고 하는 남면 가정리라고 하는 곳인데 춘천 남면 가정리인데 춘천에서 꽤 멀어요. 춘천에서 거의 1시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춘천이라고 말만 춘천이지 거의 서울 가는 거랑 똑같아요. 고개를 소죽고개라고 하는 요즘은 이제 의암고개라고도 하고 고개를 하나 넘어가면 이 남면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가 완전히 단절이 돼서 여기 아래쪽에 철통댐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여기 물이 이렇게 차서 도로가 잘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춘천으로 여기를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요즘은 여기 양양고속도로가 서울 양양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죠. 여기 강촌 IC가 있어서 강촌 IC에서 들어가면은 바로 이제 유인석 선생님 태어나신 곳이기도 하고 지금 이제 묘소가 있는 곳으로 가기도 합니다. 여기서 태어나셨어요. 이 동네에서. 지금은 이제 이렇지만은 옛날에는 이게 이제 홍천강인데요. 홍천강하고 북한강이 만나가지고 이쪽 흐르는 데가 이제 서울 쪽으로 양평 쪽으로 이렇게 이제 가게 되죠. 그 양평 쪽에 아마 그 당시에는 교통이 육로교통보다는 주로 이제 배 타고 다니는 것들을 더 이렇게 자주 왕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서울과 이렇게 왕래를 하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서 이제 태어나셨는데 아버지는 당시 이제 태어나실 때 생소는 유중곤이라고 하는 이분들이 고흥유씨 집안이에요. 춘천에 유숙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춘천에 낙향하셔가지고 가정리에 정착을 하시겠습니까? 이 가림리 마을이 고흥유씨들의 그 집성촌입니다. 고흥유씨 분들이 쭉 모여가지고 여기 이제 가정리라든가 이쪽 한골이라든가 또 좀 넘어가면은 추곡리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추곡리 이쪽 지역에 주로 이제 고흥유씨 집안 사람들 이제 살았습니다. 그 집안에 태어나셨고 어머니 이제 고령신씨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순남 이녀 중에 차남으로 태어나셨고요. 자는 여성이라고 하고 어렸을 때 이름 호는 이제 의암이라고. 스승님이 성계 유직교 선생님하고 초기에 이제 화서 이양로 선생님한테 공부를 하시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뜻이 굳센 사람이다. 그래서 의암이라고 하는 바위와 같이 굳세다 그런 뜻으로 지어 주셨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면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가정인데요. 여기가 이제 의암 유인석 선생님 묘소가 있는 유적지이고요. 여기 홍천강입니다. 문제를 봤던 이제 서울 양양부스가 이쪽에 있고, 의암 선생 태어나신 곳은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 집터가 여기 태어나셨고, 뭐 최근에 그 유인석 선생님의 그 증손자가 되시죠. 유인석 선생님 증손자인 유연창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태어나신 여기가 아니라 여기 유적지 바로 옆에 있는 여기서 태어났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태어나시다 한 2살까지인가 사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성장한 곳이 이제 이쪽이시고, 물론 이제 양자를 가셨어요. 14살 때. 1855년에 14살 때 양자를 가셔가지고 이제 유중선이라고 하는 먼 친척이시죠. 유인석 선생님은 유숙 선생님의 이렇게 가계로 이제 직계를 쭉 내려오셔서 유중권 선생님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셨는데, 여기 이제 그 유숙 선생님의 둘째 아들 우한 선생님, 여기 이제 후손들이 고흥 집안들이 좀 손이 귀해요. 거의 독자로 이렇게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이 없어서 양자로 서로들 이제 많이 갔는데,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여기 이제 유중 선생님께로 이제 14살 때 양자를 가셨어요. 그리고 유인석 선생님, 그 유인석 선생님의 할아버지 유영호 선생님이 계신데, 이분의 이제 동생 유영부 선생님인데, 여기에 그 손자가 유홍숙 선생님이라고 외당 선생님이신데, 사실 이분들이 의지병에 참여하시고 의병 항쟁을 하셨던 분인데, 이 유홍숙 선생님보다는 며느리가 더 유명하죠. 누군지 아시나요? 유홍숙 선생님 며느리? 서울 분들에서 잘 모르시는군요. 강원도 분들은 다 아시는데, 그 윤희순 의사라고 우리나라 여성 의병장이라고 최근 들어서 많이 이렇게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8월 달쯤 KBS에서 윤희순 의사와 관련해서 그 다큐멘터리가 하나 방영이 될 거예요.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가을에 11월 달에는 또 MBC에서도 뭘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올해는 100주년 사업하면서 그 항일 투쟁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상당수가 참여했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남성들만 항일 투쟁한 걸로 그렇게 이제 조명이 되고 연구도 되고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선양 사업을 하자. 그것이 이제 올해 모토라고 할까요? 주제라고 할까요? 좀 이제 그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관심들이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윤희순 인사에 대해서 조명 작업들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의병 활동하셨던 분들 중에 대표적인 분이죠. 항일 투쟁을 하셨던. 의병뿐만 아니라 뭐 1935년 돌아가실 때까지 거의 뭐 가족 독립단 그런 걸 구성해서 활동하셨던 분이. 그분이 이제 유홍숙 선생님의 며느리. 그분 이제 윤희순 이사는 원래 집이 이제 서울에 계셨는데 춘천으로 이제 시집 오셔가지고 그래서 가게 구성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그 이중선 선생님께로 이제 양자를 가시면서 그 위에 여기 보시면은 유중교라고 계시는데, 유영구 선생님이 이제 손자신 이분한테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유중교 선생님한테 뭐 족친이시지만 워낙 이분이 이제 그 하서 좀 이분 이한로 선생님, 이게 조선 말기에 대유학자죠. 화서 그러니까 위정특사 사상의 대가이시고, 한말에 우리나라의 뭐 학파로서는 최후의 학파, 최후의 스승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조선 말기를 대표하는 그런 유학자셨는데, 이분의 제자가 두 분이 있었습니다. 제일 중에 중암 김평묵이라고 하는 분이 한 분 계셨고, 그다음에 성계 유준교 선생님 두 분이 계셨어요. 그 중에서 이제 성계 유준교 선생님, 유인석 선생님은 유준교 선생님한테서 공부를 하고, 초기에는 화서 이한로 선생님한테도
좀 이제 배웠습니다. 이제 화사 선생님이 그 당시 이제 연로하셨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시고 서로 유진교 선생님한테 공부를 하시고, 그럼 화사 선생님의 학통을 이제 이어간 분이 유인석 선생님. 한번 의병장이기도 하시지만은 화사학맥에서는 화사학맥의 종장으로 이렇게 이제 추앙을 받았던 그런 분입니다. 글씨 이 표가 큰 거를 제가 이렇게 축소해서 보다 보니까 잘 여러분 모르는, 글씨는 전혀 안 보이시는데, 조선 후기부터 이제 살인파라고 하는 학파가 만들어져서 여기 뭐 우계학파, 우계송혼, 율곡 이희 선생님, 화당 서경덕, 남명 조식 선생님, 퇴계 이왕 선생님, 이런 이제 학파들이 쭉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퇴계 선생님을 중심으로 하는 영남학파라고 하는 학맥이 이렇게 하나가 형성되어지고, 율곡 선생님을 중심으로 하는 기호학파라고 하는 학맥이 이렇게 크게 이제 만들어졌는데, 화사 선생님의 학파는 여기 율곡학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율곡학파에 여기 이제 그때 화사학파가 있는데, 조선 후기 사상의 중심은 이 율곡 선생님의 학파였어요. 여기 보면 화사학파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개화사상가들도 있고요. 실학자들 실학파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고, 또 간지학파라든가 노사 기정지의 학파라든가, 이런 한말의 사상을 이끌어갔던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 사상의 중심축을 이뤘던 그 학파가 이 율곡 선생님의 왜 이러죠? 율곡 선생님의 그 학파였습니다. 그 중에 이제 화사 선생님의 학파가 있었고, 의암 선생님은 이 화사학파의 제자가 되신 거죠. 여기가 이제 화사 선생님의 생각이 가보셨습니까? 예. 갔다 오셨죠? 화사 선생님 생각, 여기 이제 화사 선생님이 제자들을 모아서 공부를 시키셨는데, 여기 가서 이제 공부하시고 이렇게 이제 사상을 키워가신 거죠.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에 이제 서양 사상이 들어오게 된 거죠. 서양의 천주교 사상이 들어온 이 제국주의라고 하는 국가들이 다른 나라로 영역을 확장시켜가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종교 지도자들을 파견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국주의 침략을 해가면서 먼저 교회 신부라든가 목사라든가 이제 선교사들을 파견해서 사상을 심는 거죠. 사상을 심고 그 사상을 심어서 사회를 변화시켜가면서 교육을 추진해가면서 이제 침략을 해서 군사적으로 점령을 하고, 이것이 이제 제국주의 국가들의 일반적인 속성이었어요. 이 동양에도 많은 이제 서양의 선교사들이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서양 사상을 받아들이게 됐는데, 서양 사상이 들어오면서 곧이어서 이제 서양의 많은 서양인들이 우리나라의 근해 안에 또 이제 다니게 됐습니다. 주로 서양 사람들이 먼저 온 것은 일본이라든가 중국이었어요. 워낙 땅덩어리가 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그 사이에 껴 있어서 자세히 보면 보이지만은 자세히 안 보면은 그냥 이렇게 바다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나라죠. 그래서 이제 일본 오고 또 중국 가고, 그래서 오가다 보니까 그 서양의 배들이 저 멀리 유럽에서 오다 보니까 식량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식수도 떨어지고, 당시 이제 그 서양인들이 타고 다니는 배가 활인선이라고 하는 배인데, 이 활인선은 불을 떼야지 움직이는 배죠. 여러분 옛날 그 초기 기차들, 전기기관차라고 하는 거, 석탄 떼서 다니는 기관차들을 보셨을 텐데요. 그런 것처럼 불을 떼야지 움직이는 배죠. 그럼 이제 연료를 실어야 되니까 그런 것을 찾아서 우리나라 근해 안에도 출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인들을 봤을 때 처음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서양인들이 이렇게 딱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전혀 지금까지 보지도 못했던 옷을 입고, 또 온몸엔 뭐 누런 털이 덮여 있고, 얼굴은 새하얗고 눈은 새파랗고, 또 손에는 이상한 막대기 총 있죠. 총 들고 있고, 그런 사람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무슨 생각이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상한 원숭이들이 왔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인간이 인간같이 안 보였을 거 아니에요. 동양의 중국이라든가 일본인이라든가 물론 뭐 중국이나 일본인들도 자주 보진 못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생각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서 통상 생각했던 그런 인간들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랑 더군다나 뭐 말이 통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보고 그 사람들이랑 이 사람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교육을 해야겠다. 이 사람들이랑 서로 문화적인 교류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뭐 말도 당연히 안 통하지만은 일단 이상하게 생겼는데 상대하고 싶지도 않았을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쫓아내는 거죠. 쫓아내야 되고, 저 상종할 인간들이 못 된다.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온 사상이 위정척사라고 하는 것이죠. 위정척사. 바른 것을 지키고, 여기 이제 위정척사라고 한자로 써왔어야 되는데 한글로 썼는데 이게 위정, 바른 것을 지킨다 그런 얘기죠. 척사, 나쁜 것은 배척한다. 바른 것은 지키고 나쁜 것은 배척한다라고 하는 것이 위정척사 운동인데, 그 위정척사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고유의 문화, 우리의 문화가 우수한 거죠. 서양의 문화보다는 더 뛰어나고 인간답고, 그러니까 서양의 문물은 배척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위정척사 사상을 강조를 하게 되는데, 그 위정척사라고 하는 것은 한 말에만 처음 이렇게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이미 공자 시기부터 위정척사라고 하는 것은 있었습니다. 늘 어느 시대나 바른 것과 나쁜 것은 있잖아요. 그렇죠? 유학도 우리가 유학, 뭐 성리학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항상 유학과 성리학이 쭉 있어 왔던 거 아니죠. 초기에 공자가 만들 때는 유학이라고, 공자도 유학이라고 칭하진 않았죠. 공자님은 열심히 이제 본인의 그 뜻을, 세상을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열심히 제자들한테 가르쳤고, 제자들이 그거를 이제 받아 적어가지고 뭐 논어라든가 명자, 대학, 중요 이런 책을 이제 썼어요. 그러면서 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생겨났는데, 그것도 한나라 시대에 가니까 유학이라고 안 부르고 훈고학이다 이렇게 또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또 좀 더 지나가 당나라 시대에 가니까 훈고학이라고 부르고 또 뭐 신유학이다 또 뭐 이렇게 부르고, 그러다가 송나라 시기에 오니까 주희라고 하는 인물하고 정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가지고, 야, 니네가 지금까지 한 공자의 말은 다 잘못된 얘기야. 공자님이 원래 했던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러이러이러한 뜻이야 라고 해서 주자대전이라고 하는 그 주석서를 만들어가지고 사서삼경에 대한 주석을 일일이 달아가지고 책을 다시 편찬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공자의 말씀이 기본적으로 사람에게는 본성이 있는 것이고 자연만물에는 천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그 이치라고 하는 것, 사람에게 있는 본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나온 학문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죠. 성리. 이게 이제 유학의 기본적인 사상의 개념이죠. 그래서 그 송나라를 지나왔는데 또 명나라 시기에 오니까 무슨 갑자기 또 왕양명이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왕순이라든가 왕양명을 통해서 양명학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또 불려지기도 하고, 청나라 시기에 오니까 또 고증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 그래서 시대가 변해가면서 변해가는 데 따라서 학문 이름도 계속 바뀌었어요. 그러다 자연히 위정척사라고 하는 거, 바른 것은 지키고 나쁜 것은 배척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추고 왔는데 한말에 와서, 우리나라 말에 와서는 서양의 사상이 이제 척사에 해당되는 거죠. 배척하고 서양과의 통상을 철저하게 이제 거부하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때 이제 일어난 일이 병인양요라, 식민양, 프랑스 함대가 들어와가지고 강화도를 점령하는 사건이 있었죠. 미국 함대가 강화도를 점령하고 대동강을 거슬러서 평양까지 쳐들어가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정척사 유학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강력하게 상소운동을 벌여서 저 서양 놈들하고는 일체 통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그것을 위정척사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원군이 전국에다가 척합이라고 하는 걸 세웠어요. 양이 침범인데 비전 즉 화이고, 그러니까 서양 문헌체가 침범했는데 싸우지 않고 화해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화해하는 주화는 매국이다. 화해하는 것을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것을 주로 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일이다. 요즘도 뭐 일본이 지금 이제 통상 문제 가지고 이제 문제를 제기하니까 뭐 누가 외국인이 누가 외국인이 뭐 친일파니 뭐 이런 얘기가 정치권에서 한참 이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나라를 팔아먹는 놈들아. 배운 분이 이제 그렇게 정합에다가 척합의를 세웠어요. 그리고 서양과 통상교육을 거부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활동을 하시면서 이때 윤희석 선생님도 화사 선생님을 따라서 이 위정 책성운동의 초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병자 수호 조약이 체결됐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가 통상 조약을 체결해서 일본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죠. 사실 일본은 우리가 통상 조약을 체결하는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된 나라는 아니었어요. 사실. 조선 시대에도 내내 통신사라고 하는 외교 사절단을 통해서 물론 자주 가지는 않았지만 거의 한 뭐 20년마다 한 번씩, 30년마다 한 번씩 쭉 이렇게 통상을 했었거든요. 중간에 임진왜란이 한 번 있어가지고 잠깐 이제 끊긴 적이 있었지만은 그것도 뭐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19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1606년에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풍신수기가 죽죠.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전란 중에 죽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들이 토요토미 히데요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정권을 이어갔는데 그때 이제 그 토요토미 풍신수기를 가문하고 일본 내에서 싸우고 있던 그 가문이 하나 있었는데 이 가문이 덕청가가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가문이 계속 치고받고 싸우고 있었는데 사실 임진왜란이 일어난 것도 이 두 개의 가문들이 싸우다가 계속 국내에서만 싸우니까 이 국내적 내전을 좀 뭐라 그럴까 정지하고 나라의 힘을 모아가지고 바깥으로 좀 이렇게 매칭을 해가지고 좀 그 국내 싸움을 좀 무마시키자 이런 의도에서 임진왜란이 일어난 것도 있었어요. 그 풍신수기 이게 임진왜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덕청가강이 풍신수기를 공격하려고 하는 걸 공격을 못하고 임진왜란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덕청가강은 임진왜란 때 군사를 안 보냈어요. 가장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진왜란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임진왜란이 끝나고 덕청가강이가 그 세키가하라 전투라고 하는 관원 전투를 통해 전투에서 이겼어요. 이어서 풍신수기를 쫓아내고 덕청가강이 이제 일본의 쇼군이 되죠. 그래서 일본의 에도막부라고 하는 막부 정부를 이제 만듭니다. 장군이 된 거죠. 그것이 이제 1868년에 일본의 명치유신이 일어날 때까지 쭉 그 덕청가강 집안에서 일본을 이제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시기, 그러니까 그게 뭐 불과 한 10여 년, 한 10년을 제외하고는 그 이후는 쭉 또 1811년까지 통신사들이 이제 서로 왕래했기 때문에 일본과 수호통성제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서양의 앞잡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과 통상조약도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정척사 운동가들이 병자 유정척사 운동이라고 하는 상소운동을 또 일본은 앞잡이들이니까 통상조약을 체결하면 안 된다 이렇게 거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중앙 김평국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하셨어요. 아까 그 화사 선생님의 대자가 두 분이 있었다고 그랬죠. 유중현 선생님하고 김평국 선생님인데 김평국 선생님이 서양과 통교를 하는 것은 일본과 통교를 하면은 일본을 통해 서양 물건이 들어오게 되는데 서양 물건이 들어오는 것은 서양 정신이 들어온 것이다. 물건을 우리가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그 물건에는 서양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 우리가 지금은 서양의 물건을 받아들이지만은 그 물건을 따라 들어오는 서양 정신에 결국 우리가 물들어갈 것이다. 그런 주장입니다. 그리고 서양의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손으로 만드는 물건이다. 공업 제품이라는 거죠. 무한정으로 생산 가능한. 근데 우리나라는 팔 수 있는 게 농작물밖에 없다는 거예요. 손에서 나는 거예요. 손으로 생산해서 내는 것은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땅에서 나는 물건은 1년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무제한 생산하는 공업 제품하고 손으로 생산하는 농업 제품을 서로 교환을 하면은 결국 우리나라는 그 서양 세력들한테 먹힐 수밖에 없다. 그런 주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반대를 하셨던 거죠. 이때는 유인석 선생님도 직접 유정척사 운동에 상소 운동에 참여해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이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1881년에 한 번 더 신사위정 특사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그때 춘천에 있었던 그 홍제학이라고 하는 분이, 이분 이제 남양주 집안인데, 분이 이제 상소를 올리면서 연명상소에서 10,000명의 유생들의 상소를 모아가지고 이제 올렸죠. 근데 1881년에 상소를 올릴 때는 이렇게 서양의 세력들과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서양의 문물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개화하는 것은 결국은 고종이 왕이 통치를 잘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왕을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고종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 너 안 되겠다. 그래서 홍제아를 잡아들여다가 능지처참형이라고 사지를 찢어 죽이는 형을 시행하는 형을 주죠. 그래서 1881년 이후로는 위정척사 유학자들은 다 정계에서 물러나가지고 제하에 묻혀있게 됩니다. 제하에서 활동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의암선생님은 이제 1895년에 이제 제천으로 오시게 되는데, 그 화 선생님 돌아가시고 화 선생님이었던 성제 유진교 선생님도 이제 돌아가셨어요. 1893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화사학파를 이어서 학맥을 이어갈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제 유인석 선생님 밖에 이제 없었습니다. 유인석이 오셔서 선생님이 이제 제천으로 오셔가지고 제천 장당리에 오셔가지고 화사학파의 사람들을 이끌게 되는데, 그때가 1895년 을미사변, 민기가 시해되던 그때였습니다. 여기 이제 자양영당이라고 하는, 이 자양영당이 뭐 혹시 가보셨나요, 제천? 네. 가보셨죠? 상스러운 기운이 모이는 곳이다, 그런 얘기죠. 이곳에 모여가지고 공부를 하셨고요. 이 평판 글씨도 유인석 선생님이 쓰신 거죠. 유인석, 자양의 평판 글씨를 의암선생님이 쓰셨습니다. 여기 이제 자양영 옆에 의암선생님이 이제 계시던 그 고택이 이제 복원이 돼 있는데, 그래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당시 시국을 이제 논의하게 되는데, 이때 처변 3타라고 하는 것을 논의하게 됩니다. 1865년 10월달에 일본이 그 명성황후 민비를 시해를 했습니다. 1894년에 그 동학농민항쟁이라고 하는 가보농민항쟁이 일어났었죠.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게 됐는데, 동학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동학농민항쟁 농민군들을 진압을 할 수 없으니까 청나라 군대를